네. 아니 저는 반드시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 거부권 행사 지금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지금 대행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법안들 즉 대통령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공석인데 네. 그 틈을 타서 민주당 6개 법안을 다시 한번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제가 이 양곡관리법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농민들이 생산한 그 잉여 생산품을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이에요? 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진짜 몰라. 이게 진짜 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네. 양곡관리법은 원래 양곡관리법은 네. 시장의 흐름에 맞게 가격 변동성을 잘 보고 국가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인데 네. 개정안은 때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매해 무조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잉여 생산품이 3%가 넘게 되면은 네. 필요 생산량보다 3%가 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모든 분량을 다 국가가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물론 국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요 그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떨어져야 어떻게든 좀 살기가 편할 텐데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가게 되면 가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농민들에게 뭐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그겁니다. 농민들의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소득을 보장해주겠다. 네. 근데 저는 그걸 왜 국가가 하냐 이겁니다. 이거 그런 법이었어요? 이게 국가가? 그래서 이게 네. 뭐냐면 양국법이 오히려 이제 쌀 초과 생산을 유발하는 네. 그런 그렇죠. 악법이란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요 자기가 많이 생산해야지 초과분만큼 국가가 사주니까 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 감당만큼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라가 사주니까 무조건 네. 목표치 관계없이 그냥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 발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에 의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네. 공급과 생산이 정해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나라에서 일괄 구매해준다니까는 공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많이 생산하면 나는 그만큼 국가에서 나한테 소득을 보장해 주니까 그냥 막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의 해이해질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그게 가격이 무너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더 더해서 제가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단지 어떤 쌀만 가지고 지금 법안이 나왔는데 네. 나중에 쌀을 생산하지 않는 뭐 옥수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 그 왜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만 나도 저런 법을 농민이다. 해주냐? 나도 농민이니까 오. 옥수수도 해달라라고 네, 이제 그렇죠. 다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세수가 펑크다는 건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럴 거면 변호사의 생계도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본인의 네. 경쟁력을 아, 갖추고 그렇죠. 그 경쟁력 하에서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구매자들로부터 어떤 구매를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시장 경제인데 이건 국가가 모든 잉여품을 다 사들여서 가격을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회주의가 뭐가 자, 이게 다릅니까? 어떤 그 위험성이 저는 양곡관리법 몰랐어요. 신문도 잘 못 봐가지고 몰랐는데 딱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이런 효과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650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필요적 지출이 복지기금이 지금 필요적 지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지 예산이 30-4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무슨 뭐 25만 원 기본소득법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왜 R&D 예산을 늘리지 못하냐? 왜 국방부 예산을 올리지 않냐? 이게 못 올리는 이유가 예산 한정돼 있는데 필요적 지출이 법으로 정해져 놓으니까 나머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또 필요적 지출이 농민들에게 의해서 잉여품을 받는 거가 늘어나면 그러면 앞으로 R&D, 뭐 국방비 정말 우리가 미래 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는 필요적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었습니까? 그렇죠. 몰랐네요. 이 양곡관리법에 플러스된 게 요즘 6법이잖아요. 이게 네. 그 농수산물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양곡관리법에 플러스 또 해양수산물. 네. 그러니까 이게 어업을 통해서 어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도 또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네 가지가 묶여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장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상당히 그럴 듯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표 계산인 거예요. 네. 당장 대선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표를 굴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혹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네. 나를 찍어라라는 식의 어떤 그 구성 논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구성 논리가 먹히기 시작하면은 저는 나라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선례가 있는 게 여러분 1900년대 초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 어딘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죠. 아르헨티나.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네. 애니메이션 아시죠?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주인공이 엄마 찾으러 어디 간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 갑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거기 가면은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그 정도의 경제에 부흥했던 곳인데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즉 페론 대통령이 있을 텐데 이거를 페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에 맞추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받쳐주고 그리고 아까 필요적 지출을 왕창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성이 떨어지면서 자율성 떨어지고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르헨티나가 좀 어려운 나라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약간 첨언해드리자면 지금은 석유로 자동차가 돌아가고 석유로 다 공장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석유가 없던 시절에는 그 말에다가 먹이는 이 그 말여물 생산지가 곧 산유국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말여물을 목초지 말여물을 전 세계에 상당수를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여물 생산을 이게 산유국이에요. 말여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일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여물을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야 잉여품은 국가가 사줄게. 표를 이거 생각해. 필요도 없는 걸 사는 거야. 필요도 없는 거를 이거를 석유 내연기관으로 산업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야 말여물에 대해서 국가가 다 사줄게 하니까 이게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산업이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룰을 만들고 지켜줘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산업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국가해버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양곡관리법을 제가 왜 몰랐냐? 저는 이 단어가 싫었어요. 이거 뭐 어려운 법인 줄 알고 이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좀 쉬운 법으로 나중에 우리가 명명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잉여 방지법이든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북한도 양곡관리법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아. 최근에 이름도 비슷합니다. 양곡관리법이에요. 네. 북한도. 네. 이게 2023년 2월쯤에 북한이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북한이 만든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뭐냐면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 그 국토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생산력이 전체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만큼 충분한 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보통 북한의 전체 인구를 2,3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은 1년에 한 500만 톤에서 550만 톤 정도인데 북한은 아무리 작황이 좋아도 농경지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450만 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족한 분을 수입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원래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배급제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해 주다가 국가가 완전히 콜랩스 무너지면서 시장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에 의해서 사람들이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 한 사람에 대한 생사유탈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배급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준우 대변인님의 어떤 생사유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급을 주면 충성하는 거고 배급을 안 주면 이런 식의 예, 처벌을 주는 거고 이게 가능했지만 시장이 그 역할을 대체하다 보니까 김정은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2023년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그 농수산물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네. 일거에 금지시키고 그 모든 권한을 다시 국가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다시 배급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2023년에 수백 명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체계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생산하는 그 전체 그 농업 생산량으로 북한 주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 네. 북한이 그때 또 수입도 다 금지시켰어요. 시장으로 다 흘러간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확량은 적은데 이걸 공급할 줄은 모르고 시스템은 망가져 있고 또 부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공급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작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식량 배급소에 예를 들어서 100톤의 식량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 건 30톤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북한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곡에 대해서 저는 잘못 건드리게 되면 나라가 정말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1차 산업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1차 산업을 중요한데 그거를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잉여품을 사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거면 현대자동차 남은 자동차 국가가 사주겠다. 야, 삼성전자 그렇죠. 남은 휴대폰 우리가 사줄게 다 갖고 와. 이게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육개 법안 안에? 들어갔어요. 네, 요것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국회 증언 감정들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에 대해서요,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는 게 핵심 관련된 그런 안보 관련된 또 이제 기업의 생태 관련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거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국회의원 내라면 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부딪혔느냐,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가진 기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달라고 하면 국회에 달라고 하면 유출되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쉐쉐 하는데 지금 아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쉐쉐 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 웃을 수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모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걸렸죠. 네, 어떻게 되냐? 국방에 가서요. 707 부대 관련돼 가지고 707 부대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산되는지 부대가 몇 명인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거 1급 비밀이다. 못 준다니까 그럼 열람을 하겠다면서 가져오라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거를 사진 찍으려고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제지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손으로 옆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이상해가지고 그때부터 국정원에서 그 보좌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까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모스 보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수신을 보내고 주고받는 그런 간첩 행위라죠.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20년 전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었죠. 그 중진이죠. 중진 중에 중진이죠. 왕중진이지. 네. 그런 보좌관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경악할 일이고 또 지금 민주당이 반간첩법에 대해서 그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죠.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 반간첩법의 핵심이 결국은 그 적국의 개념을 북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경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존재를 확대시키자라는 것이 그 법안의 골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도 포함을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지금 우리 어떤 뭐 생태계적으로라든가 어떤 산업 생태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핵심 어떤 기술들이 중국으로 왕왕 유출이 되고 있고 또 연구원들이 유출이 되고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간접법으로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되어 있는 즉 우리의 미래 안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서 그것을 좀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1급 또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1급 비밀들을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내라. 네.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왕입니까? 그거 달라면 줘야 됩니까? 저는 상당히 그 입법기관의 그 기능을 너무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대통령제가 강하다고 하면서 입법기관을 굉장히 힘을 많이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저는 왕 중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법령이 통과된 법령에 보면 국회가 기업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업 영업의 비밀을 이유로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가 기업에 있는 총수나 혹은 기업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 직원이 담당자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격으로라도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맞고 이거 왕도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 왕도 예전에 야 너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냐 물어봤을 때 전하 그 비밀이옵니다. 이제 비밀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회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분란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기업이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 정보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출 효과가 있고 국내에 있는 경쟁 기업끼리도 혹은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로비를 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료를 빼달라 그래서 자료를 유출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민단체나 또 국민들의 개인 민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빼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계엄이 안 터졌으면 이 얘기를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우리가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이 그렇죠. 터졌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요, 통과됩니다. 국회가요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각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이라든가 어떤 기술 혁신 이런 것보다는요 국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상대 기업의 정보 빼놓은 것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그런 조직까지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LG는 삼성, 삼성은 LG, 하나는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기업의 정보를 빼가는 그런 이제 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반시장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사회주의도 이렇게 생각 못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개업 얘기 아니면 이거 가지고도 나라가 떠들썩한 그런 일입니다. 이걸 얼렁뚱랑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야만의 이제 민주당 입법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 게 그 외국 기업들이 한번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그렇죠, 어렵다. 못하죠.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실수하지. 하는 외국의 어떤 대기업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럼요. 여기에 지금 아시아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LG라든가 삼성의 한국의 대기업이 국회와 로비를 해가지고 상대의 어떤 상대국의 기업의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게 루머로만 있더라도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네. 한국은 기업하기 못할 나라, 그렇죠. 믿지 못할 나라, 신뢰성이 네. 떨어지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개방성은 상당히 위축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어떤 수출 주도형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이거야말로 경제 개엄이죠. 경제 개엄법을 지금 통과시킨 겁니다. 네. 네. 그리고요 조금만 더 한번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정보를 빼내서 해외에 넘어가는 게 뭐 대단한 스파이 훈련받은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미일 이제 군사 훈련할 때 병장이죠. 병장이 한미 군사 훈련 정보를요 단돈 1,000만 원에 그 일정을 빼서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병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훈련을 받았거나 무슨 스파이 요원이거나 이래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돈 1,000만 원에 한미 훈련 일정을 빼돌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님 힘내시고요. 그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는 거 당당하게 당당히 행사하시길. 하시고 국회 탄핵을 맡기십시오. 네. 하면 우리 또 그걸 받고 새롭게 국민들도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마디 첨언하는데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더 이상 탄핵 못할 거예요. 국무위원들의 그 의정 정족수가 15명이에요. 더 이상 탄핵하면 국무회의 자체를 못합니다. 그치. 예. 국무회의를 못하면 정말 국가가 정지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일선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법무부도 그렇고 또 다른 국방부도 그렇고 일선 공무원들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승진 인사를 다 올렸어요. 다 올렸고 장관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관에 대해서 다 직무집행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승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다 짐 다 싸놨는데 못 가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사태가 언제 끝날까요? 라는 것도 있고 적체가 되겠네요. 이러면. 네, 그리고 공기업 인사들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가 돼 있는 뭐 감사나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시기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이 정지돼 있는데 그나마 국무회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한두 명 더 탄핵시킨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한덕수 이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킬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을 안 시킬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탄핵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뻔뻔하네요. 정말 뻔뻔해. 그렇지. 다들 네. 그 듣고 전부 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뻔뻔 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25명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려고 일부러. 국가의 불안을 일부러 의도해서 탄핵을 많이 시켰다는 거잖아. 그를 자백한 꼴이에요. 정말 뻔뻔한 거죠. 같은 계양구 주민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계양구입니까? 이재명 지역구입니다. 맞아. 아, 야, 참. 마음고생 많으십니다.